돌골 제국이 이제 이 몽골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력이 확대가 되니까 그 알타이 지역 그리고 그 중국의 이제 북쪽 그 고비 사막 쪽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신장 지역 이쪽도 차지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파미르곤 동서로 동서에 걸친 큰 이제 나라를 세우거든요. 돌골 제국이 통치를 이제 동서로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쪽은 유럽 쪽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이제 큰 제국이 이제 돌골 제국이었는데 문제는 오래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내분 때문에. 그 고구려는 돌골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삼국사기를 보면 여러 그 돌골에 관한 기록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하고 고구려 대립하잖아요. 돌골도 이제 당나라하고 대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는 겁니다. 그 적의 적은 친구라서 손을 잡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도 약간 이제 유목민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만해도 돌골하고 이 문화적인 면에서 좀 그 친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골을 친구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그 당나라에서 그 돌골을 치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구려인들이 치질 않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지중해의 상당 부분이 오스만 영역에 들어가고, 그다음 오스만은 또 자기들이 이제 그 이슬람의 성전 전사로서 나서니까 유럽하고의 어떤 충돌이라는, 기독교 유럽하고의 충돌이라는 불가피했던 겁니다. 다음은 그 몽골족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몽골족 하면 또다시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훈족이나 뭐 아바르족하고 똑같이 이제 그 유럽을 정복한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몽골족이 그 유럽으로 진출하는, 공격하는 그런 계기는 뭐였던가요? 제가 이 몽골의 유럽 원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몽골족이라는 게 이제 예.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거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몽골족이 이 하나의 그 세력으로 어떤 뭐 그 유목민 집단으로서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는 거는 징기스칸 때예요. 13세기 초다 이겁니다. 이게 1200 몇 년일 겁니다. 13세기 초. 그 이전까지는 이제 몽골이라고 해서 뭐 뚜렷한 집단이 없어요. 그 몽골촌에서 이제 여러 흩어져 있는 그 또 주변에 저 투르크 계통의 여러 부족, 유목민 부족들이 있거든요. 메르키드라든지 뭐 등등. 심지어는 뭐 일부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고구려 후손들도 많이 거기로 가서 살고 있었다. 콩그라트라는 거는 고구려인의 후손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뭐 저의 동료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동료도 그렇게. 하여간 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혜성처럼 그 징기스칸이라는 영웅에 의해서 이제 그 몽골족이 이제 그 지배 집단으로 부상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강력한 제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강력한 제국이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처음부터 정복에 나서는 건 아니고 정복할 때는 뭔가 또 나름대로 이제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오늘날의 그 중앙아시아 쪽 그에 있던 호레즘, 뭐 콰레즘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호레즘 그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란의 동쪽에 있는 그러한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큰 세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징기스칸이 보낸 사절단을 죽여버려요. 그 징기스칸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다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호레즘 왕국을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살을 내고 이제 또 귀환을 해야 되는데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카스 산맥 쪽으로 이렇게 그 우회를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루지아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뭐 그런 데는 알아서 이제 우리는 뭐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고 공락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별로 큰 싸움 안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산지를 지나가니까 이제 킵차크 초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오늘날의 남부 러시아
남러시아 쪽이죠. 그쪽 킵차크 유목민들하고 이제 싸우고, 그다음에 이 킵차크 유목민들이 이제 깨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키예프 루스라고도 하죠. 이 키예프 루스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키예프 루스가 안 그래도 이제 이 몽골인들이 자기들을 공격을 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싸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뭐 그 이렇게 그 키예프 루스하고 싸우려고 하는 무슨 원전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좀 약간 우연적인 사태로 그렇게 이제 러시아인들하고 접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칼카 강변의 전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러시아를 이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를 정복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징기스칸이 살아 있을 텐데 이제 자기 나라로 귀환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러시아인들과의 만남. 러시아가 이제 당시에는 유럽의 제일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럽 원정이라 할까요? 사실은 원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계획된 그런 그 정복이 아니고 이거는 좀 그 우연찮은 그런 이제 충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몇 년 뒤에는 진짜 작정하고 정복을 하러 온 그 징기스칸의 이제 그때는 그 손자들입니다. 그 바투라는 이제 그 주치가 이제 장자고 주치의 또 아들이 바투라고 있거든요. 그 바투를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그 사촌들, 육촌들 다 모아가지고 대규모 원정에 나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 2차 그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러시아 원정이 되는 거죠. 서방 원정이라고 할 만한 겁니다. 몽골의 이제 그 유럽 뭐 공격이라든가 침공이라든가 뭐 그쪽까지 원정을 가는 과정에서 뭐 사실 우린 그 징기스칸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야기를 많이 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파죽지세로 그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보고 있는데 그 많이 들었는데 그 이러한 몽골군의 승리의 그 요인 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어디 뭐 특강을 하거나 뭐 강의를 할 때 많이 뭐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때다마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몽골군의 어떤 그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몽골족이 물론 이제 그 용맹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뭐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 전략 전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그 정보, 공격을 하기 전에는 미리 이제 스파이 정찰대를 보내서 확실하게 적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형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전을 짜고 뭐 이런 등등 이런 전략 전술면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명령의 체계 이렇게 이제 그 유목민들의 어떤 군대, 몽골 군대의 어떤 그 조직 자체가 상당히 그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비슷한 이제 그 유목민들하고 싸웠어도 몽골이 승승장구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면에서 좀 뛰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원정을 성공했던 그 장군이 있거든요. 수부데이. 예. 그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뛰어난 전략가였고, 그를 보낸 이 징기스칸 역시 뛰어난 전략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사님의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박사님이 딱 적어둔 것 중에서 한 몇 가지를 좀 빼봤어요. 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 성곽을 공격하는 어떤 장비 기술이 이제 탁월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 성벽은 절대로 못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거를 이제 격파한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이야기 많이 하는 스피드 속도가 아무래도 이제 뭐 기마민족이다 보니까 그게 참 빨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떤 한 지역을 정복을 했을 때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그런 뭐 기록
그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예. 영향을 미쳤겠죠.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예, 몽골 말은 크지가 않아요. 예, 그 생긴 것도 좀 자그만하고 털도 덥수룩하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겨울에도 추위도 잘 견디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이제 덜 먹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그 뭐 아랍 말이라든지 유럽 말을 보면 굉장히 크고 그런 말들은 오히려 약하다는 거예요. 오랜 원정을 데리고 나가기에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몽골 말이 굉장히 뛰어난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인들이 몽골족이 이제 어떤 도시를 공격을 할 때 장비가 많아요. 그 장비가 자기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굉장히 이 충실한 장비를 갖고 이제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유목민들이라고 해서 말만 타고 올 줄 알았더니 웬걸. 예. 몽골족은 이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지배에 항거하는 그런 부족이라든가 어떤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 참혹하게 이제 그 제재를 가한다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유럽인들이 처음에는 그처럼 참혹하게 자신들을 유린하는 이 몽골족을 뭐 신이 보낸 구원의 사자로 여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군 전쟁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이 투르크인들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셀주크 투르크하고. 그래서 이제 이 투르크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제 불리한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에서 투르크족을 위협하는 세력이 이제 진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몽골족이더라. 예? 중동으로 이제 원정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몽골 부대에서도 사절을 보내가지고 프랑스 왕하고 이제 교섭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 세력이 손을 잡고 유럽 십자군하고 몽골 군대하고 이제 손을 잡고 투르크를 이제 타도를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사절단이 파견이 되고 하는데 실제로 군사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동 원정도 갑작스럽게 이제 중단이 되었거든요. 몽골 내부의 사정 때문에. 예, 몽골족을 사제왕 요한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선 징기스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자기 부인도 납치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도움을 청했던 사람 중에서 케레이트 족의 옹칸이라고 있습니다. 옹칸.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가톨릭 쪽이 아닌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가톨릭에서는 이단으로 치긴 하는데 뭐 기독교예요. 제가 볼 때는 단지 이제 예수를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느냐 뭐 그거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차이 나도 이단으로 이제 남들을 몰아붙이니까 자관 동방으로 전파돼서 중국까지 들어가고 몽골까지 들어갔던 기독교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고, 중국에서는 그걸 경교라고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몽골족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 기독교가 퍼져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케레이트족의 부족장이 옹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고, 유럽인들한테 이제 퍼져 있었던 사제왕 요한, 아마 옹칸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유럽인들의 기대하고는 달리 뭐 1차 원정에 이어가지고 2차 원정도 이제 되었잖아요. 이런 2차 원정에 대해서 조금 앞에서도 물론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럽에 처음으로 이제 유럽인들하고 접전을 한 거는 지난번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칼카 강변의 전투라든지 그거를 이제 처음 이제 유럽 세력하고
그 부닥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1차 원정이라고 하지를 않고 그 이후에 10몇 년 뒤에 이제 그 몽골 제국에서 본격적으로 전 그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유럽을 정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총사령관으로서 징기스칸의 이제 장손자였던 이 바투라는 사람을 이제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이제 러시아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뭐 1차 원정인 셈이고 그 몽골족이 이 겨울에 이제 주로 작전을 펼치는데 겨울이나 여름. 겨울 같은 경우는 땅이 얼어 있잖아요. 강을 건너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동력이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관 그 러시아와 동유럽, 헝가리, 폴란드까지 이제 공격, 심지어는 이제 독일까지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정찰 부대만 보내고 본격적인 이제 그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갑자기 이제 그 대칸이 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 이제 오고타이라는 이제 칸이 그 전 제국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몽골 군대가 이제 그 러시아에서 회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서유럽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정식으로 말하는 1차 원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몽골족은 이제 그 유라시아에 이제 그 칸이 지배하는 나라들 이제 그 칸국을 이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혹시 그 이 중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만 될 뭐 알았으면 좋을 뭐 그러한 그 나라가 있을까요? 있죠. 저기 그 몽골은 그 이제 징기스칸 사후에 이제 그 여러 아들들이 이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나라가 우리 지금 유럽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그 킵차크 항국입니다. 항국이라는 게 이제 칸이 통치하는 이제 나라. 그 몽골인들은 울루스라고 했는데 나라라는 뜻이죠. 누구누구의 나라, 울루스. 그래서 이제 킵차크 항국이 바로 이제 러시아와 그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일대를 이제 통치를 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내 아들 톨루이에게 주어진 게 이제 일항국이에요. 일항국이 오늘날의 이제 중동 일대,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포함한 시리아 일대를 이제 일항국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아시아의 뭐 오고타이 항국, 차가타이 항국, 몽골 쪽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항국들로 나뉘어져 있고 물론 이제 그 나라 중에서 이제 대칸이 있어요. 칸이라고 하는데 대칸입니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전 몽골 항국들의 이제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쿠빌라이 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죠?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최고 칸이 그 최고 지배자였던 겁니다. 예, 그 이제 킵차크 항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금장 항국으로 이제 배웠던 것 같던데요. 그 금장 항국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금장 한자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제 영어로 이제 골든 호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칸의 그 진영이 이제 천막으로 쫙 그 천막들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칸의 천막 그 주변에 이제 부하들의 그 신하들의 천막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그게 이제 황금색이어 가지고 그 골든 호르드라고 이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쪽 그 킵차크 항국 쪽은 예. 그 이 몽골인들이 이제 오행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백항국이라 할까요? 예. 원래는 이제 서쪽은 이제 백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얀 장막을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일종의 착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카잔 항국 그 킵차크 항국에서 갈라져 온 나라가 이제 카잔 항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사용했던 그 색깔이 이 황금색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잘못해서 그 금장 항국이라는 이제 말이 그 사용이 되게 되었던 거죠. 예. 뭐 어쨌거나 이제 그 동양의 하나의 그 오행 사상이 이제 그
칸국의 명칭에도 이제 흔적이 이제 묻어나는 거네. 오해는 있었지만은. 예, 예. 예. 그 사실 지금까지 동양 유목민들의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보면 훈족이 그 로마 제국의 멸망과 이제 영향을 이제 미쳤고, 그러면 그 몽골족의 이제 서방 원정도 그에 못지않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몽골족이 러시아를 지배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폴란드 쪽도 이제 공격을 하고 헝가리 쪽도 공격을 했는데 헝가리를 그 지배를 하게 됐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를 돌려서 돌아갔으니까 헝가리는 이제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지배를 하게 되었죠. 우리 고려 같은 경우도 그 몽골 군대에 의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죠? 그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더 긴 250년 동안 그 몽골족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역사에 있어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그 몽골 지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러시아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이제 미쳤다고 일단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몽골족과 이 그 흑사병하고도 이제 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몽골족이 이제 저 몽골 초원지대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 페르시아 그리고 이 러시아 일대 그리고 크림반도까지 이제 이쭉 그 초원지대가 몽골족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통일체 하에 이 실크로드 그다음에 오아시스 일대가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이건 뭐 당시 기록에도 나와요. 당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이 초원지대 그 통상로 가는 거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의 이제 그 왕래가 활발해지고 상품의 교육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더불어서 이 몽골 지역에서 그 살던 그 몽골 지역의 이제 설치류 마르모트 같은데 이제 그 들어가서 살던 이 패스트균이 벼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전파가 서쪽으로 되어서 결국은 유럽으로 크림반도 그리고 유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그 패스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500~600년 전,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큰 패스트가 크게 횡행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죽었죠, 그때도. 그러다가 한 500년 동안은 패스트 사라져요. 뭐 암만 해도 뭐 사람들한테 이제 면역이 이루어져서 그랬는지 아이가 뭐 더 이상 그 패스트가 힘이 약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관 패스트가 크게 발병을 안 하다가 이 몽골 시대에 와서 패스트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동서교통로가 활발해지면서 이 몽골 초원지대에 살던 그 패스트균이 이 상인들의 옷이라든지 상인들의 어떤 뭐 상인들이 각 몸속에 지니고 있는 벼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패스트균이 이 서방으로 전파가 되어서 이게 이제 그 다시 크림반도에서 이제 패스트가 발병을 하게 되니까 선박들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이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가 몽골 제국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를 통해서 몇 년 내에 유럽 인구가 3분의 1 이상이 감소하거든요. 많이 잡는 사람은 40%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치솟게 되죠. 그래서 임금이 치솟으니까 그 영주들이 불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주들의 수입이 경제적 사정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봉건제도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세 사회에 유럽 중세의 막을 내리는데 이 몽골족이 간접적으로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예. 네, 지금까지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우리는 유럽 역사의 분기점마다 동양 유목민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를 제패한 몽골족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원나라가 이제 이 전체 몽골 여러 그 울루스들 중에서는 이제 으뜸가는 그런 그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칸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칸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칸을 대칸, 이 몽골 말로는 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칸이 최고의 지도자고 그 밑에 여러 이제 울루스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했죠. 대칸 밑에 그 대칸의 명령에 이제 복종하는 칸들이 지배하는 영토들이 있고 그 영토에는 오늘날의 그 러시아, 페르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이제 고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치 질서 내에 그 오늘날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실크로드, 그 다음에 이제 촌길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쪽 길을 이용해서 다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안전이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안전했던 모양입니다. 그 최근에 학자들 중에서도 그 동방견문록이 직접 목도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페르시아까지는 갔는데 일한국에 있다가 주워들은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쓴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신뢰할 만한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일종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동방견문록을 읽어보면 그 도저히 직접 원나라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